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별 변호사입니다. 지금 우리 법과 사회 시간이죠. 아, 처음 인사드리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참 저도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 실제로 만나 뵙고 싶었는데 아쉬운 마음도 되게 커요. 학교에서 이제 갑자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너무 심하게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2단계, 3단계 얘기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대면 수업을 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공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비대면으로 일단 2주 동안 해보고 그리고 사태를 좀 지켜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우리가 더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하고 그러니까 1주차하고 2주차는요 이렇게 온라인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클래스에 공지를 올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뭐 많은 사태가 좀 진정이 돼서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은 그때 또 세미나 수업이니까 이거 세미나 수업에 부합하게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제가 공지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에 들어오시기 전에 공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렸네요. 저는 지금 7년차 변호사이고요. 삼성역에 있는 KM 파트너스에서 이제 파트너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박사학위 주제가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에 관한 차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별에 관한 합리성 판단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작성을 했고요. 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변호사 이제 업무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변호사회 이제 이사로도 일을 하고 있고 대한변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소소하게 많이 나누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제 온라인상으로나마 여러분과 좀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나누고자 하고요. 혹시나 대면 강의가 되고 세미나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 또 더 자세하게 제가 어떤 업무를 하고 또 맡고 있는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그렇죠. 여러분도 되게 어색하실 것 같아요. 물론 지난 학기에 이제 비대면 강의를 들어보셔서 좀 온라인 강의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2주간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시기를 잘 넘겨보고 또 좋은 이제 결과가 있어서 대면 강의가 되면 그때 서로 또 얼굴을 마주하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좋겠네요. 자, 제가 강의안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 강의안을 반드시 다운받으셔가지고 함께 보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법학에 대한 이론도 있고 판례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강의만 보시게 되면 조금 난해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안은 반드시 출력하셔가지고 같이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법과 사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사회 선생님 되시려고 준비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관련 과목에서 이제 법학을 어떻게 강의하고 또 법에 대한 개념이 뭔지, 법원은 대체 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과 함께 그 부분, 법학에 대한 이론은 물론이고, 이런 사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거나, 나아가서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판례를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법학과 처음 딱 들어갔을 때, 그런 게 힘들더라고요. 너무 이론 강의를 먼저 들어가게 되면, 안 그래도 법이 처음이니까 어렵잖아요. 한자도 되게 많고 저희 때는 한자로 되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어려운데 이게 이론까지 계속 하니까 되게 낯설고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판례를 가져와서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이 사례에서 이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어떤 이론들이 있고 우리가 그 전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SNS 공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 사실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SNS를 공유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많은 명예훼손적인 사실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SNS에 잘못 공유하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본격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될까? 그리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받지 않게 되는 걸까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례를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어려운 사례는 아니고요. 이런 거죠. 이제 허위 사실이 담긴 타인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사실 그 글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SNS죠. SNS에 그대로 공유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이런 다툼이 있었거든요. A는 자신과 교제했던 B, 그러니까 이렇게 연인이었겠죠? 그 B를 작가이자 어떤 대학 교수 H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익명처럼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실명을 쓴 건 아니니까. 그렇게 지칭을 하면서 교제할 당시에 B가 자신에게 폭언을 막 일삼았고, B가 정말 많은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그 사실을 막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렸어요. 이것을 본 갑과 을은 A가 작성한 글을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북 쓰신 분들 아시죠? 이게 내가 글을 뭐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공유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내 그 페이스북에 게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A가 작성한 글은 대부분 허위였던 거예요. 이에 이제 B는 갑과 을에게 A가 작성한 글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제 항의도 하고요. 그런데 갑과 을은 이 말을 듣고도 1년 동안이나 그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았어요. 근데 A가 정말, B가 참다 못해서, 이대로 가면 정말 자기가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 되겠구나. 굉장히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고소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거죠. 공유를 한 갑과 을이. 그러자 이들이 이때서야 비로소 1년이 지났는데 이때서야 비로소 그 게시물을 삭제를 했어요. 근데 이때 검찰은 갑과 을은 A가 올린 글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B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재했다 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했어요. 기소한다는 건 우리가 이 사람의 죄가 있으니까 재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재판에 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 B가 이 자기에 대한 굉장히 나쁜 거짓말을 올린 이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요. A에 대해서는 이미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어요. 자, 이럴 때 갑과 을이 과연 명예훼손일까 아닐까? 자, 이 사례가 사실은 굉장히 논의가 좀 있는 사례였어요. 그래서 법원도 1심하고 2심하고 판단이 달라요. 왜 다른지 같이 볼게요. 이 SNS에 글을 공유하는 것은요, 형법이 적용된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원래 우리가 그냥 이게 일반 생활에서 말로 하는 거 있죠. 말로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법이 적용이 되지만 그게 인터넷상으로 올라갈 때 SNS라든지 여러 가지 모바일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뭔가 정보통신망으로 갈 때에는 특별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70조에 보면 벌칙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볼게요.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자, 이거 되게 크잖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와 있죠. 보실게요. 여기 보면 아까 검찰이 뭐라고 했어요? 이 갑과 을이요, B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재했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런 말을 썼냐면 여기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굉장히 비난하거나 뭐 굉장히 나쁘게 할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SNS 같은 인터넷 통신망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실을 드러내었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돼요. 자,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좀 논의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명예훼손일 경우에도 과연 이거 사실이기는 해요. 사실인데 이걸 우리가 게재했을 때 과연 명예훼손이 인정이 될까라고 이제 논의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쓴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인정이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다만 제 2항을 볼게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똑같죠. 정보통신망 이용하는 거 똑같죠. 공공연하게 똑같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 자, 1항은 뭐예요? 사실이었죠. 2항은 거짓이에요. 자, 거짓을 우리가 적시를 했을 때에는 당연히 이제 처벌의 대상은 되는 것이고요. 더 가중처벌이 돼요. 아까 사실이었을 때는 3년하고 3천만 원 이하였잖아요. 그런데 거짓 사실일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굉장히 더 세졌죠. 그리고 사망도 있는데요. 자, 1항하고 2항의 죄는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 공소제기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피해자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는 나지만 이 사람들 처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들에 대해서 이제 공소제기가 안 된다라는 취지예요. 자, 이런 법이 있다는 걸 일단은 알아두시고 넘어가 볼게요. 이 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법원이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법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심하고 2심의 판단이 달랐어요. 1심은 무죄라고 판단했거든요. 그 이유를 같이 보실게요. 갑과 을이 이 글, 그러니까 A가 올린 글 있잖아요. 자기 전에 이렇게 교제했던 연인에 대한 비방의 글. 그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 글 자체만으로는 글의 작성자를 알 수 없고요. 가해자로 묘사된 사람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본 거죠. 자, 그런데 2심의 판단은 달랐다고 했잖아요. 2심은 유죄라고 판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서, 그러니까 아까 익명과 유사하게 우리가 적시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판례는 이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 사실의 적시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의 사정하고 종합해 판단을 해보면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분의 성함이 굉장히 독특하다든지 아니면 이니셜이 잘 없는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예술대학에 있는데 그 대학의 H 교수님은 한 분뿐이라든지 이러면 너무 특정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럴 때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글의 내용, 그러니까 A가 작성했던 글 있죠. 이 글이 전부 허위였고 그리고 글을 작성한 갑과 을이죠. 갑과 을을 피고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피고인은 뭐냐면 재판에서 죄를 범했다고 인정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검찰이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기소하게 되면 재판 받는 분들 있잖아요.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재판 받는 분들을 우리가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알아두시면 돼요. 즉 갑과 을이 피고인인 거죠. 그분들이 미필적으로라도 원글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또한 있었다라고 인정된다는 거예요. 여기 미필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글 허위인 거 나도 알거든? 근데 내가 그냥 저 사람이 너무 뭔가 잘못됐고 저 사람은 뭔가 제재를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이 글을 올릴 거야. 라는 게 고의죠. 알고 하는 거니까. 근데 미필적이라는 것은 정확히는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A가 올린 글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올릴 거야. 뭐 이런 식의 고의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거든요. 미필적으로라도 이 글의 내용에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갑과 을은 B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갑과 을은 그 B, 즉 H 교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 물어볼 수 있었잖아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게시물을 그냥 게재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비방의 글을. 그리고 이 B로부터 글을 삭제해달라는 항의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1년 동안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굉장히 장시간이잖아요, 1년은. 그 기간 동안에 유지하다가 자신이 고소를 당해서 뭔가 조사를 받게 되니까 뒤늦게 삭제한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원글 작성자, 그러니까 A가 작성했잖아요. 그 A와 그 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글에 언급된 H 교수가 B라는 사실을 갑과 을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과 을이 원글과 함께 올린 해시태그 등이 있대요. 뭔가 태그를 별도로 올렸나 봐요. 그것들을 종합하면 그들도 H 교수가 누구인지 당연히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었던 거죠. 피고인들의 행위는, 즉 갑과 을의 행위는요, B에 대한 감정적 비방으로 보일 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공익 목적의 제보로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공익 목적의 제보가 왜 나오는지는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만약에 명예훼손적인 사실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공익적 목적으로만 올렸다라고 하면 이제 처벌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2심은 죄가 인정된다, 유죄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대법원도 2심과 똑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원심의 판단이 옳다. 그러니까 상고기각, 즉 이것을 파기하거나 환송하거나 하지 않고요.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한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역시 대법원에서도 이제 유죄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공공의 이익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명예훼손 처벌이 안 될까요? 자, 우리가 법안을 잠깐 볼게요. 형법에 규정된 명예훼손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307조에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제 1항 먼저 볼게요. 비슷해요. 아까 보신 그 정보통신망법 있잖아요. 그거랑 내용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같이 볼게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죠. 1항은 사실 적시일 경우이고요. 2항 볼게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형법에는요, 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1항하고 2항 보면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어쨌든 명예훼손한 행위 있잖아요. 이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래요. 그러니까 2항이 아니고 1항에만 해당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잘 보세요. 1항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항하고 2항이 있지만 이 위법성 조각, 즉 우리가 처벌이 안 될 수 있는 이 사유는요, 제 1항에만 해당돼요. 1항의 행위 중 진실한 사실인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위법성 조각이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 저희가 이제 처음 법학 접하고 형법 수업을 하게 되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해서 배우는데 말 자체가 좀 애매하거나 어렵지 않나요? 말 그대로 이제 위법성이 없어진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요. 우리가 범죄로 인정하기 위해서 3가지 구성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구성 요건의 해당성, 두 번째가 위법성, 세 번째가 책임인데요. 구성 요건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307조 제1항 같이 한번 볼게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이게 구성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행위 자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사실이요,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정보통신망법에서 이 갑과 을의 행위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뭔가 그 SNS에 공유를 했던 그 행위, 그게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실이나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거죠. 근데 아까 그 행위에서 허위 사실이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그런 것들, 뭔가 그 구체적 사실이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라는 그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위법성이 있어요. 위법성은 뭐냐면 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있죠. 즉 명예훼손한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보아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위법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위법하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 보시면 제310조 있잖아요. 위법성의 조각. 그러니까 어떤 요건이 있을 때 위법성이 사라진다라는 조항이 별도로 없다면 일반적으로 그냥 위법하다라고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은 책임이라고 했잖아요. 책임은 뭐냐면 위법한 행위가 있어요. 그리고 행위 자체가 굉장히 뭔가 비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공공의 이익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이 있느냐, 이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즉 행위자에게 규범이 요구하는데
요구하는 합법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위법하게 행위하였다는 데 대해서 가해지는 비난 가능성.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만 들으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까 갑과 을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A의 글을 쭉 봤어요. 그리고 A가 그 글에서 말한 B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설령 좀 확인을 못했을 수 있어요. 못했을 수 있을지라도 B가 이거 사실이 아니니까 내려달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1년 동안 방치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삭제를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를 하지 않았다는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적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책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졌을 때에만 우리가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갑자기 강의를 사실은 대면 강의를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다음 주에 급박하게 온라인 강의를 하게 돼서 조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이 좀 빠른데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제가 최대한 천천히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례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대법원이 2020년 얼마 안 됐어요. 8월 13일 그러니까 이번 달, 제가 지금 8월 마지막 주니까 저한테는 이번 달이고요. 여러분은 9월 첫 주에 들으실 거니까 지난달이겠네요. 네. 8월 13일에 선고한 2019도 13404 판결이에요. 보시면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방금 본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자, 진실한 사실은 뭘까요? 판단 기준이 있거든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하고 합치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부에 있어서는 약간 진실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많은 내용을 듣다 보면 그게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사실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거나 혹은 약간 차이가 난다든지 과장된 표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객관적인 부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것은 진실한 사실로 인정된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하는 건 뭐냐? 그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내가 이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 말을 할 거야. 이거를 꼭 밝혀야 돼.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나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에 관한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공의 이익은 반드시 국가적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국가의 단위는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사회라든지 아니면 내가 속한 단체라든지 회사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집단에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요, 그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하고 성질, 그 다음에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재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같이 봐야 될 게 뭐냐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같이 비교 형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공익적인 목적에서 어떤 걸 했다라면 저 사람이 정말 나빠요. 나빠서 뭔가 개인적으로 조금은 약간은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형법 제310조, 즉 위법성에 조각된다라는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 310조의 판단 기준은요. 진실한 사실도 마찬가지였고요. 공공의 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주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SNS에 글을 공유했을 때 명예훼손이 인정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냐에 관해 좀 살펴봤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뭘 볼 거냐면 법이 무엇인지, 법의 개념과 법의 기능에 대해 조금 주요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부터 약간의 이론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어렵거나 복잡하게 제가 설명하지는 않고 최대한 이제 간결하게 여러분들이 강의하실 때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적용하시기 편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법학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기도 하고요.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왔기 때문에 누구도 법을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과거의 학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법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코끼리를 보면 그것이 코끼리인 줄 쉽게 알지만 코끼리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다 라고 얘기한 이제 그 영국의 법철학자가 있거든요. 하트라는 법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칸트는 하나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때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법학자는 아직도 법의 개념을 찾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이처럼 법이란 무엇이다 라고 임의로 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다만 법의 개념이나 본질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면 법이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다음 장 같이 한번 볼까요? 법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소크라테스는요. 법은 정의이고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몽테스키에는 뭐라고 했냐면 법은 사물이 갖는 본성의 필연적 관계다.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인간의 이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법학자 예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법은 이익을 향한 목적의식의 산물이고 목적은 법의 창조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법학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법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개념 정의도 굉장히 다른 거죠. 즉 법이란 그러니까 이분들의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약간의 그 교집합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인 거죠. 자연 법칙이 아닌 거예요. 즉 사회규범이란 얘기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든 인위적인 어떤 법칙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제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력을 가진 사회규범이 법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강제력을 가진 사회규범은 과연 뭘까요? 자, 첫 번째, 사회규범으로서의 법은 과연 무엇인가 같이 볼게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지켜야 할 준칙이나 법칙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안 된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라는 것들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개인 규범하고 사회 규범이 있어요. 개인 규범은 자기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제가 스스로 세운 규칙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시간을 게을리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요즘 건강 때문에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내가 어제까지는 뭐 담배를 피웠지만 오늘부터는 흡연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 특히나 이제 아이 가지시는 그 가장분들은 그런 결심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사회규범, 사회 유지를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들, 스스로가 지켜야 될 것이 개인 규범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고 구성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사회규범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당위의 법칙인 거죠. 즉 옳고 그름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법칙을 정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사회규범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게 사회규범이었다면 강제규범은 뭘까요? 이제 법은 사실은 강제력을 본질적 요소로 해요. 이게 도덕하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다른 큰 차이라고 보거든요. 예링, 그러니까 즉 아까 말씀드린 독일의 법학자인데요. 이분은 강제가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꽃과 같대요. 타지 않는 불꽃이 있을까요? 일단 없기도 하지만 설령 있다 하더라도 불꽃이 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기능도 할 수 없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법에 강제력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법은 법으로서 존재할 수 없고 그 가치도 인정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인 거죠.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요, 제재를 가함으로써 법을 지키도록 하는 강제력을 가진다라는 취지예요. 켈제는요, 그러니까 강제력은 법의 본질적 속성이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법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가 흔하게 보는 위반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처벌도 있고요. 단순하게 그 처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뭐뭐 있는지. 1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사적 제재, 즉 처벌에 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징역이나 벌금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어겼다라고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라는 취지. 아까 명예훼손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징역형이라든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게 바로 형벌인 거죠. 이것만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아시는 행정적 처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행정처벌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우리가 행정적 제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담합을 했다든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요. 수수료율이라든지 가격 등을 담합하는 경우 이런 것들 그럴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요 과징금 처분을 하기도 해요. 그게 무엇인지는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볼 거거든요. 세 번째가 있어요. 민사적인 부분에서 제재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아시는 손해배상이에요. 불법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폭행을 당했어요. 갑자기. 그랬을 때 우리가 치료비도 받아야 되고요. 위자료도 받아야 될 거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의 그 원인은 결국은 뭔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도 있지만요.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제재적 측면에서의 기능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 형법으로 살펴본 형사적 제재에는 뭐가 있나 같이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잠깐 스치듯이 형법 250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살인의 죄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법 제 250조는 살인이나 존속살해에 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1항 보시면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 사람이고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 2항은 뭐냐면 더 가중처벌 되는 거예요. 자기나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우리가 존속이라고 하면 그 윗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즉 부모님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자, 보시면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가중하는 처벌인 거죠. 그리고 다른 것도 있어요. 자, 절도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형법 제329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때에는 6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347조에는 사기죄에 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1항 보시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의 죄를 범했을 때 뭔가 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재산상의 다른 이득을 취할 수도 있거든요. 법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이렇게 형벌을 규정하게 되면 어때요? 아, 그래도 어쨌든 이런 행위를 하면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제재 측면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기능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예방의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처벌한다는 취지에서는 형사적 제재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행정적 제재도 한번 볼게요. 대법원이 2001년 2월 9일에 선고한 2002-6206 판결인데요. 자동차 판매 회사가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자동차 판매 회사들이 뭔가 자기 임직원들에게 이제 자동차 판매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암묵적으로 혹은 뭐 강제적으로 우리 회사 차만 사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관해서 판례가 나왔거든요. 그 자동차 판매 회사가 관리직 대리급 이상 임직원과 전입 직원들을 상대로 취급 차종에 관한 판매 행위를 했을 수가 있죠. 이제 우리 회사 차 사야지 뭐 이런 경우들. 대상 임직원들의 차량 구입이나 차종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여서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서 이제 독점 거래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것의 불공정 거래 행위인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본 거죠. 자, 이게 뭔지 한번 법을 먼저 볼게요.
이게 예전에 이제 개정되기 전의 법인데요. 그래서 구법이기 때문에 구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제 시행령이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거래 강제라는 게 나오고요. 법 제23조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라는 것에 대해 쭉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많은 차량 판매 회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차량 판매 회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사원이긴 하지만 내가 뭐 A사에 다니고 있지만 B사의 차를 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쟁자의 고객일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직원이긴 하지만 그럴 때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하나로 사원 판매 행위가 있어요. 보시면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 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 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이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자기의 임직원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자기 회사의 차량만 사야 된다거나 혹은 뭐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하도록 유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행위이다. 즉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라고 법원이 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는 추가적으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 법에 관해서 이 과징금 부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 판매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이게 불공정 거래 행위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과징금 부과는 비록 제재적 성격을 가지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또한 같은 법에서도 이를 고려해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반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라든지 기간과 횟수 외에도 이 위반 행위를 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이익의 규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과징금의 액수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에 기해서 판단되는 위법성의 정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된다. 이런 균형을 상실할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행정법 공부할 때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 행정기관에서 어떤 판단을 할 때에는 임의로 할 수 있어요. 그 재량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재량권이 있지만 심하게 균형을 잃을 정도로 뭔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리가 있거든요. 그 법리를 위반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이 재량권에 대해서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징금 부과한 행위는 적법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런 과징금 부과 행위가 행정적인 제재라는 것들, 일단 여기서는 그 부분만 알아두고 다시 제가 다음번에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까 세 번째로 살펴볼 게 뭐였다고 했어요? 민사적인 부분이었잖아요.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었던 거죠. 자, 이것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이 사례는 뭐였냐면 의사가 어떤 환자가 출산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서 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이게 불법 행위라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같이 볼게요. 73-1405 판결이었어요. 환자가 산후출혈로 인한 양측성 폐부종 증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수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의사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혈을 해준다든지 그런 조치를 밟게끔 조언을 하지 않았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을 할 때라든지 특히나 이제 뭔가 출산을 할 때에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해가지고 아이라든지 산모의 건강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세를 악화하게 하고 병세가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악화한다는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처치를 자격이 없는 그런 무자격 간호원으로 하여금 주사를 그냥 처방하도록 하는 거죠. 그거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대로 방치해서 사망하게 했어요. 자, 어때요? 그냥 우리가 법리를 모른다고 해도 이거는 의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죠. 되게 안타까운 사례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규정이 있는데요. 민법 제750조인데 이것은 불법행위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에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그죠?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고의 또는 과실. 이게 설령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라 하더라도 이 행위로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뭔가 법원은 민사상, 그러니까 계약관계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편해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요, 물건 판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두로 뭔가 얘기하는 것들도 계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의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이 사례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판시가 있었던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였어요. 그렇다면 법의 기능은 뭘까? 법의 기능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보장적 기능, 통제적 기능, 분쟁 해결적 기능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장적 기능은 뭐냐면요. 로크가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법과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인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인 거예요. 예를 들면 타인 행위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형사처벌을 한다든지 손해배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비롯한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하고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나 가치, 행복 추구권이 있고요. 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선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통치를 배제하고 사회 구성원이 사전에 동의한 법 원칙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법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는 굉장히 원시적인 국가를 생각해보면 좀 간단한데요. 법이 없을 때에는 그냥 그 부족의 최고 권력자가 다 그 사람의 결정이나 의지가 법인 거죠. 그래서 뭔가 자의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하기도 어렵고요. 그 집행을 막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법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자의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보장적 기능이에요. 자, 두 번째, 통제적 기능은 뭘까요?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게 쉬울까요? 우리가 심지어 아주 간단하게 보면 가족 구성원들이 그냥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가고 싶은 곳도 다르고요. 하고 싶은 일도 다르고 심지어 먹고 싶은 것도 달라요. 이런 것처럼 이해관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가족 관계에서도 그럴진데 우리가 뭐 직장이든 아니면은 뭐 학교든 뭐 어떤 사회 구성 집단이든 간에 뭔가 많은 사람들이요.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개인의 권리를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어떤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 사례가 흡연이거든요. 그러니까 흡연권과 혐연권 관련된 부분이에요. 흡연은 개인의 권리이잖아요. 그죠?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밀집한 지하철 내부에서 흡연하는 건 어때요? 허용 안 되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통제적 기능이요. 이처럼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권력을 남용하는 걸 통제한다든지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되죠. 다만 통제적 기능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질서 유지라든지 공공복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한이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통제적 기능이 없으면요. 굉장히 사회가 혼란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위해서 이 기능은 매우 중요해요. 필요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게 남용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인간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최소한 그 한도 내에서만 우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능, 그 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흡연권하고 혐연권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예전에는 굉장히 전설적인 얘기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법률사무소라든지 로펌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연세 많으신 굉장히 연세 많으신 선배님들께서 그 사무실 내부에서 담배를 많이 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든 부분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제 금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담배를 피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제 힘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사무실 내부에서 만약에 흡연을 한다.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이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흡연자도 국민이고 내가 흡연을 해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왜 내 권리를 그렇게 마음대로 법으로 제한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법적인 이제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판례가 있어요. 자, 보실게요. 제가 강의하는 19페이지에 이제 보내드린 건 뭐였냐면 이게 그 당시에 뭔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이렇게 굉장히 다수의 장소에 대해서 이 장소들에 대해서는 흡연을 하면 안 된다. 이 장소 안에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의료기관이나 보육시설, 뭐 공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사무실, 회의장, 강당, 로비 같은 경우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죠. 지금 무려 1호에서 15호까지 있으니까요. 굉장히 다양하고 세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 그럼 대체 흡연자들은 어디서 담배를 피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받는다라고 주장하셨어요. 그럴 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판단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흡연권하고요. 혐언권의 우월에 관한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2004년 8월 26일에 판단한 2003 헌마 457 결정이에요. 자, 이때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권리를 둔 아까 말씀드린 시행규칙 있잖아요. 그 시행규칙이 헌법의 사생활의 자유라든지 흡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한 사례예요. 근데 만약에 재판부가 이 당시에 국민건강진흥법 시행규칙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 라고 판단했다면요. 이 법률에 따라서 뭔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었어요. 굉장히 중요했던 결정인 거죠.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인 핵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이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생활의 자유랑 생명권을 비교한다면 뭐가 좀 더 강하겠어요? 우리가 생활의 자유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생명권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서 환경을 해친다라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의 관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서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금연구역의 그 지정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는 이 시행규칙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 즉 그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그 사익인 거죠. 흡연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정하는 그 사익보다 더 크기 때문에 법의 균형성도 인정이 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 침해선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4가지가 헌법에 관해서 이제 이것들이 과연 뭔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 또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헌법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 판례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쵸? 제한을 하니까.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래서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우리가
뭐 내가 차별받았어요라고 해서 이제 뭐 국민권익위에 뭐 신고를 한다든지 인권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신고할 수 있는 루트가 있고요. 심지어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차별에 대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비정규직이라면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률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뭔가 내가 진정을 제기한다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때 판단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차별의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차별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대신에 이제 만약에 이와 반대로 뭔가 이 차별이 정말 정당한 이유도 없고요.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차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것은 곧 평등권을 위반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그런 판단 기준이 있다라는 거 일단 간단히만 보고요. 제가 이것은 노동법 사례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법의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분쟁 해결적 기능이에요. 사실 소송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의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갈등 발생은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없으면 너무 좋죠. 없으면 좋지만 사실 우리가 그냥 친구 사이에도 분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친구가 정말 굉장히 친했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끼리 동업하지 말라고. 저희도 사실 이게 동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많은데 뭔가 같이 좋은 사이여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다가도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럴 때 이 동업계약 해지하거나 뭔가 이제 정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갈등이 굉장히 다수의 영역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사회로서 유지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런 해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분쟁 해결적 기능은요, 사회적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규율을 하고 있고요. 과거 발생한 분쟁이나 발생 가능한 갈등에 대해서 뭔가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도 당연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해고를 할 때에는 절차적 정당성하고요. 내용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해고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를 먼저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에 관한 절차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해고의 효력이 없기도 해요.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처럼 뭔가 이런 해결을 위한 기준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사용자가 그냥 자의로 해고할 수도 있잖아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법은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을 두고 있고 그 기준을 지켜야만 해고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일단 알고만 넘어가실게요. 자, 이거에 관해서 판례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대법원 9.1-2565 판결인데요. 이게 해고 관련된 사안이어서 한번 잘 가져와 봤어요. 징계해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해고를 할 때에도요. 여러 가지 이제 뭔가 규정들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취업규칙이라든지 관계 규정에서 이런 거죠.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징계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즉 징계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 저 사람에게 이걸 만약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밝힐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사의 취업규칙에는요, 징계하는 경우에 소명 기회를 부여를 하고요,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시라든지 징계위원회가 어디서 열리는지 장소를 통보할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회사는 징계 대상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준비할 수 있겠어요? 전혀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외부에 있거나 뭔가 일정이 있을 때에는 여기 참석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징계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되었어요.
이때 법원은 해고의 효력이 없다라고 본 거죠. 이 이유는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에 관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일단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라고 일시하고 장소를 회사가 통보를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위원회 열리기 직전에 통보했어요. 그럼 이분들은 자기가 무슨 혐의로 갔는지, 무슨 혐의로 징계를 받는지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들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하기도 어렵잖아요, 시간상.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진다면 기회를 주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뿐만 아니라 뭔가 행위를 할 때에는 절차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일단 인지만 하고 넘어가실게요. 자, 여러분 첫 시간인데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일단 저도 좀 많이 고민이 돼요. 수업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만 일단은 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비대면 강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강의를 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거나 전달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얘기하면서 이번 학기 잘 또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첫 시간인데.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